주세요. 예년 학생들하고 달리게요. 공부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나마의 공부량도 내신 특히 수학에 많이 뺏겨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시간 중에 거의 5시간 이상 수학하고 있을걸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절대 공부량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 국어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영어든 탐구든 수학이든 국어든요. 여러분 이게 반응이 일어나려면 역치를 넘겨야 돼요. 근데 국어 깨작, 수학 깨작, 영어 깨작, 탐구 깨작 해가지고는 절대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 계획을 잘 짜셔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몰입해서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방학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이 최상위 1, 2등급이 아니면요. 3, 4, 5, 6등급이 섞여 있다면 특정한 두 과목, 많아도 세 과목? 두 과목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은데 두 과목을 완전히 뚫어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역치를 넘겨서 그 과목에 대한 감각이 확 생겨야 돼.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선수들 예를 들면 볼 터치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그랬다며 15살 때 운동장 세 바퀴를 오른발로만 트래핑해서 돌는데 한 번이라도 떨구면 다시 시작. 세 바퀴를. 왼발로만 튕기고 가는데 한 번을 떨구면 다시 시작. 양발로 가는데 한 번을 떨구면 다시 시작. 볼 터치 감각을 만들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훈련량과 시간과 집중력과 노력을 투자를 하니까 확 바뀌는 거야.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사실은 하나의 일종의 신체 정화행위라고도 본 거고 정신 정화행위라고 본 건데 실제로 그건 이제 현대과학에 와서는 현대 생리학에 와서는 우리의 걷기 활동이 두뇌 활성화에 정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게 발견이 다 됐고 그 운동하고 그 운동의 괴로움을 버티고 견디는 과정에서 체력 의지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도 운동선수들 중에도 약간 그 의지 부족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특이한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제는 저는 공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가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어차피 다 공부 잘하는 새끼들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딱히 공부 잘하는 게 재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찬가지일 거야. 축구 선수들도 안정환 같은 축구 선수 생각해봐. 야 무슨 뭐 손흥민 생각해봐. 주변에 다 손흥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딱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봐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재능이 있어요. 공부라는 분야에서도 분명해. 그럼 여러분은 이거야 벌써. 아 씨발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어느 정도 결론 난 것 같은데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왜요? 잘 들으라고 얘들아. 여러분이 그 재능이 어디에 있는가는 복권 같은 거예요. 긁어야 돼. 그럼 긁는 노력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긁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 나중에 다른 분야로 갔을 때 그 복권을 잘 긁을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꾸 공부에 집착하면 안 돼. 근데 공부라는 확신이 들면 그건 당연히 집착의 이상을 승부를 걸어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그거는. 그 부분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요. 여러분 재능이 발현될 수 있는 영역은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왁구가 다 다르고 DNA가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1등 할 수 있는 분야는 각자 다 달라요. 그걸 찾으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10대 때 배워놓은 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20대 때 쭉 이어지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야.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요즘 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여기도 사실 비슷해. 이 작가도 지금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옛 생각하는 거거든. 저도 잠시 옛 생각을 해봐요. 제가 사교육 강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시작했던 초심. 저는 솔직히 초심을 잃은 적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지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언제라도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은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여러분한테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겠지만은 우리 수강생이든 우리 직원이든 알바든 뭐 저희 부모님이든 뭐 제 여자친구든 전 여친이겠죠. 없어. 내 얼굴 갑자기 깜짝 제 여자친구라고 그러니까 얼굴 쳐다보면서 놀라지 마. 알았어. 아침에 거울 봐 나도 알아. 아니까 너무 놀라지 마요. 옛날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최고의 순간이 아니면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강사를 접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요즘 약간 좀 상처는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내 짊어져야 되는 무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조교쌤들을 선발하는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야. 이 친구가 여기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할 게 있을 때 나는 선발을 하거든. 그래서 저희 조교쌤들을 제가 선발을 하면요. 특히 올해는 제가 교육에 집중을, 어떤 교육에 집중을 하냐. 우리는 결국 모두 다 영리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영리활동을 안 하겠다고? 여러분, 종교도 결국 영리활동을 해야 운영이 돼. 자본주의 사회니까. 안 하겠어요. 괜찮아. 그럼 신부님 되시는 거고 스님이 되시는 거야. 그거 하셔도 돼.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영리활동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의식주의 기본적인 걸 하잖아. 그리고 영리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은요. 두 가지야. 스텝 조직이 있고 라인 조직이 있어요. 이건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라인 조직은 뭐냐면 매출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조직이에요. 스텝 조직은 얘가 전방에 전투사단이면 전투부대면 얘는 보급부대 같은 거야. 그럼 스텝 조직은 얘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요, 여러분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기업 후계자들이나 해주는 교육이야, 사실은. 동시에 이거야. 여러분 나중에 경영학을 제대로 배우면 알 건데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으려면 자본을 3배를 밀어 넣어야 돼요. 3배 이상을 밀어 넣어야 따라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이라는 게 결국 3M이거든. 첫 번째 맨, 인력 자원. 두 번째 머터리얼. 세 번째 머니. 이런 게 다 있어요. 경영학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몸소 체험도 했고 몰라서 고생도 했고 대학 가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듣기도 했고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해서 듣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그걸 여러분이 막 4년 또는 6년 또는 필드와 벗어나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이거를 진짜 압축적으로 우리 조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하나하나를 볼 때 매출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기업의 건전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투자라는 개념은 맨디, 아니 뭐 어떻게 180억 투자를 받았는데 얘는 매출을 3억 내고 자빠졌는지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준다고. 다 필요한 얘기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제자들을, 조교들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내 자식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전 정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이 있는데 저는 꿈에도 몰랐지 어떤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난 그걸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거기서 자꾸 사고가 생겼다는 거더라고요. 제자 출신 조교들 중에 약간 한두 명 정도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 거기서 사고가 생겼던 거더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내가 제자를 이용한다. 수능 끝나기 전에는 돈 받아 먹어서 이용을 하고 수능 끝나고는 쥐꼬리만한 월급 줘가면서 착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정말 그거 아니거든 사실은. 난 솔직히요 진짜 여기서 강사하는 것보다 뉴욕 가서 김밥 천국 차리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벌 거야 진짜로. 그리고 훨씬 보람찰 거예요. 왜? 여러분 뉴욕 여행 갈 일 있으면 진짜 코리아타운을 꼭 가. 밤 9시 이후에 꼭 가봐. 되게 신기해. 분명히 한류거든? 근데 한류가 아니야. 정말 이상해. 정말 이상한데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흥겨워 보이고 근데 특이해. 갑자기 당근 옷을 입고 왔는데 김밥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BTS 벽화가 있는데 옆에 갑자기 루피 분장을 한 아저씨가 진짜야. 뭐 이상해. 뭔가 이상해 진짜. 뭐 이상해. 이게 뭐지 싶은데 존나 한류야. 그리고 그 시간에 제일 활발하고 제일 장사가 잘 돼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BTS 대신에 한 달 정도 내가 군대 대신 갈 수 있어. 정말 BTS 덕을 너무 많이 봐. 너무 재밌고 즐겁고 흥겨워요 사실은 저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만 글쎄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고 전공을 했고, 내 나이 잘 모르죠. 83년생이에요 83년생. 그래서 제가 2002년부터 이제 대학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 과외를 하면 거의 20년 차야. 인강만 12년 넘었어요. 지금 한 13년 차 됐나? 외모랑 좀 약간 캐릭터가 달라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거야. 근데 마침 딱 이 소설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은 이제 시작합니다. 이 소설 보여주려고 어로 끈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거야. 이 신경수라는 작가는 우리나라의 굉장한 작가예요 정말.
현대 문학사에서 정말 탑5 안에 드는 작가야.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작가고요. 잘 들어.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전부 다 국어 교육학 전공자 교수님들이세요. 석박사 이상. 물론 국어 국문학으로 박사를 하신 경우도 있으나 결국에는 국어 교육학이야. 요즘은 다. 그러면 그 교수님들은요. 독서든 문학이든 정말 베스트고 에이스들이에요.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일단. 정말 초 에이스들이에요. 그런 교수님들이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다 있어. 다들 작가가 꿈이에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소설 되게 중요한 거야. 삶의 일부분이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을 본 것과 같은 느낌인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돌 연습생인데 뭐 차은우를 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신경숙 작가가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됐는가예요.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출제자는 굉장히 감동스럽게 봤을 거야. 억지 감동 같은 건 짜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따라오시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야간 고등학교가 있었고요. 야간 중학교도 있었어요. 지금도 야간대 있을 거야. 왜 있냐면 주중에는 일을 하라는 거야. 아 진짜로.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서울대 다니면서 이제 그 교생이라는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교생을 나갔을 때 꼬맹이들이 어느새 한 20살 초반이 돼가지고 연락이 와. 근데 그 중에 나는 벌써 자리 잡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인문계고를 가는 게 아니라 전문계고로 갔어. 그래서 전문계고 출신 특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신한은행을 다녀. 근데 얘가 나한테 물어. 선생님 저 대학을 다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간대 다니라 그랬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맞잖아. 은행원이야 직업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니까 얘들아. 서울대 경영대생들도 금융업 못 들어가요. 서울 신한은행이 되게 들어가기 힘들어 진짜. 근데 걔는 오히려 전문계고를 감으로써 훨씬 쉽게 취업이 된 거지.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게 대단한 거고 대단한 기인지도 모르는 거야. 어쨌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간대든 야간고든 야간중학교든 옛날 사람들은 특히나 농사를 대부분 지었다고. 물론 시골 생각하면 되게 향토적이고 따뜻하긴 하지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서 이촌양도를 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숙식 기숙사비 내고 학비 벌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17살 그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까지 해야 돼. 아 씨발 둘 다 싫잖아. 너희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솔직히 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특히 재수생들. 야 재수하는 것도 서러운데 공부까지 열심히 해야 돼?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일도 하는데 공부까지 해야 돼. 얼마나 최악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그만 얘기할게. 자꾸 내 얘기 그냥 너무 썰풀면 오늘 수업 안 끝날 것 같아. 나중에 썰풀게요. 아무튼 그런 옛날로 치면 주경야구 했던 그런 존재인 거죠. 너무 힘든 거야. 적응하기도 힘들고. 맞잖아. 고등학생이야. 뭘 알아 얘가. 그냥 동생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그래. 그런데 학교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신 거야. 옛날에 여러분 한 반이 막 60명 80명인 거야. 선생님이 애들 기억도 못해. 너희 그 옛날에 친구란 영화 보면 뭐라 그래. 애들 성적 떨어졌다고 다 부른 다음에 아버지 뭐 하시는 면 싸대기 때리잖아요. 진짜 그러던 시절이야. 그러던 시절에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고 폭력적이었는데 선생님이 따뜻하게 내가 일하는 곳까지 와가지고 학교 나와? 라고 관심 가져주신 게 너무 감사해. 선생님이 야 그래 너 학교 안 나오면 어떡해? 반성문 써와? 했는데 얘가 반성문을 너희 쓰라면은 쓰겠니? 한 3줄 쓰고 말겠죠?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요. 소설을 하나 써가는 거야. 얘가. 선생님이 딱 봤는데 얘가 글 쓰는 재능이 있네? 너 소설가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하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가볍게 던졌을 수도 있는데 신경수이라는 작가는 그때 자기의 삶이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소설가인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재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재능을 그 선생님, 그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캐릭터야. 학생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신경 써주고 학생이 안 온다고 거기까지 가는 선생님은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자기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소설이 좋으니까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희재 언니라는 같은 방송 룸메이트 되게 친한 언니가 너 뭐해? 아 소설 써. 응? 끝. 관심이 없어 주변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러면 더더욱 마음이 자기를 알아준 최영희 선생님한테 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이름이 딱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어졌으니까. 뭐 그런 시 있잖아요. 뭐 이름을 불려주는 순간 너는 나한테 꽃이 됐다. 뭐 그런 것처럼. 드디어 이름을 부르면서 의미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때마침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역시 현대 작가 중에
정말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 조세희라는 작가, 난소공을 쓰고 바로 절필을 했던 작가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고 우리한테 이미지가 있는 얘기인데, 왜 조세희 작가가 난소공을 쓰자마자 절필을 했냐면, 하루는 자기가 요즘도 강남역 말고 어디야, 신논현역에 있는 데가 강남역 바로 옆이거든. 거기 교보문고에 가면은 저자들의 사인회 같은 걸 해. 조세희 작가가 난소공 사인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한 독자가, 사실은 이제 소설가들은 약간 예술가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세요. 간 거야.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작가님 소설 너무 잘 봤어요. 사인해 주세요. 이러니까 소설가가 맛이 간 거지. 왜냐하면 난소공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진짜 비극 오브 비극이거든요. 저거는 진짜 한 줄 한 줄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고, 눈물이 뭐야?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처참해요. 저 소설이 제대로 읽히면은. 근데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야, 나는 소설가 잘못했다라고 바로 절필을 하셨어요. 그런 소설이야. 그래서 그 소설과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습작이라 그러죠. 따라 적어보는 거야, 소설을. 곱씹어보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선생님 필기를 따라 적는 것도 일종의 습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한 끝에 청출어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국 청출어람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시절을 날 떠올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들이 오거든.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된 시점에 위기가 온 거야. 그러면 나의 삶은 언제 시작했지 돌이켜봤더니 이 순간이었던 거거든요. 이 순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딴방이라는 소설이 시작된 거고, 이제 보겠습니다. 초반부 인사배 잡으세요. 그래서 난 이렇게 잡기가 싫어. 이런 소설들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거는 참 창피한 짓이야.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수능 강사니까 봅시다.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컨베이어 알죠? 포드 뭐 이런 거 컨베이어 벨트 막 공장에서 이렇게 막 나사받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뭔 재미가 있겠어요, 고등학생이. 선생님이 내가 일하는 공장 앞에 오신 거야. 내일 학교에 나와? 학교 나와서 얘기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손을 흔드셔. 봐봐, 벌써. 보통 사람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줘.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 없어. 공장에 있어. 뭐 무인 공장이야? 아니야. 수 없는 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사람이 아닌 거야. 왜? 의미가 없어. 왜? 나와 어떠한 인간적인 교류와 나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나를 드디어 사람으로 인정해 준 선생님이 드디어 생겨난 거야.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장면을 보는 거야. 시대적 흐름과 공간, 시공간 배경 속에 내가 있고 타인이 있어. 그런데 기존의 공장 속 타인들은 무의미해. 그런데 선생님이 드디어 나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기 시작을 해. 나는 17살이야. 여운이 남아.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어요. 선생님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면, 야, 학교에서 보자. 선생님이 내 어깨를 툭툭 쳤던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 그 느낌을 느껴보려고 어깨에 다시 한번 손을 얹어봐요. 선생님이 그 말씀 한마디, 나를 찾아온 하나가 나한테는 굉장한 울림의 시작이 된 거예요. 다음날 나는 교무실로 가야죠. 옛날엔 여러분 교무실 존나 무섭습니다. 오줌 지릴 것 같은 곳이야,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보통은 맞아요, 가서. 그런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되게 따스하게 얘기해주고 돌려보내셔.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존나 무서웠어, 진짜. 졸고 있지. 나와 패. 진짜. 단어 시험 쳐. 30개 쳤어. 틀린 개수만큼 맞아. 그러면 진짜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대는 맞고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존나 무서운 곳이야. 일단 선생님도 그렇고 교무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엉덩이 좀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을 들면서 이제 가. 난 지금도 찌릿찌릿해.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도 약간 엉덩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다니까. 나한테 교무실 하면 아직도 나 무서워. 내가 선생님인데 나 교무실 무섭다니까. 얼마나 불쌍했어, 옛날 애들. 그랬다고. 그래서 선생님 딱 나를 보더니 반성문 써오래. 그럼 보통 애들은 뭔 놈 반성문이에요. 대충 써서 가지. 근데 얘는 뭐야? 반성문 쓰기 위해 가지고 일단 문방구에 가요. 저기 아트박스에 간 거야. 제일 예뻐 보이. 아니, 그 시절에 아트박스가 있겠지. 아무튼 그 시절에 아트박스를 갔어. 갑자기 아트박스를 다 보시네.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한 권을 사.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뭐라고 적는데 왈칵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17에다 써요. 도시생활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거 아니야. 자, 얘는 지금 아마 전문계고 학교를 다녔나 보죠. 그러니까
주산, 부기를 놔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취업이 되거든. 근데 난 그거 싫어. 그리고 난 그냥 지금 남동생이나 보고 싶어. 그래서 난 고향이나 가고 싶어. 그렇게 그냥 고향에서 남동생하고 그냥 살고 싶어. 사실은 불가능해. 왜? 고향 가면 뭐 먹고 살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반성문이요. 노트 3분의 1은 되게 길어지는 거야. 소설을 써놓은 거야. 선생님은 뭐 이렇게 길게 써가 아니지. 읽어봐. 얘 좀 글 좀 쓰네? 야, 너 소설 써봐라. 라고 한 거야. 이런 거죠. 너 노래 되게 잘한다. 너 가수해도 괜찮겠다. 너 운동 되게 잘하네. 너 농구해봐. 너 게임 되게 잘하네. 너 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툭 던진 걸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한테는 그게 필요했던 거야. 뭐라도. 왜? 지금 삶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뭐라도 필요했던 거야. 뭐라도. 그 뭐라도가 뭐였냐면 소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내 삶의 소설이 들어온 거야. 여기서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4번 장면. 반성문 얘기는 3번 장면. 됐죠? 이렇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 내가 얘기했다. 자면 맞았어, 진짜. 왜냐면, 사실 수업하다가 애들 자고 있으면 사실 저는 얘기하죠. 진짜 내가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자겠어, 애들이. 졸겠어.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셨을 건데 약간 좀 다들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 자고 있잖아. 갑자기 대가리를 탁 맞고 나면 이제 선생님 나를 때렸다니 그런 일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있어. 큰일 나요, 진짜.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건 불가능해, 그 시절에. 그러니까 요즘이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 그냥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인데 옛날에는 주산을 놨나? 주산 시간에? 부기를 놨나?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뭐래?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학교만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따뜻함인 거야. 그 아이한테. 내가 선생님한테 말해놓을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사실은. 말해놓을게. 괜찮아. 근데 사실 선생님들도 알죠. 왜? 80명을 통솔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때렸던 거야. 그때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때렸던 거야. 그럴 땐 강압적이었던 거야. 하지만 선생님끼리는 또 서로 얘기가 통했겠죠. 그래서 얘는 좀 애가 너무 방하고 그러니까 좀 선생님 좀 너무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마. 따뜻하게 봐주세요. 그럼 선생님 따뜻하게 봐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책 한 권을 줬는데 그 한 편의 책이 또 한마디로 또 하필이면 난소공이야. 어떻게 인생이, 나는 그래서 때때로 인생을 운명론으로 봐요. 인생이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드디어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죠.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색한 이촌향도를 한 거야. 너무 힘들어. 그 마음 갈 곳이 없어. 이제 선생님한테 그 마음이 가요. 17의 나는요, 난소공을 항상 들고 다녀요. 항상 읽어요. 이제 외울 지경이에요. 저도 약간 이런 영화가 있어.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영화는 이거 얘기해야 되나? 저랑 제일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 때문에 봤던데 그게 한 20번 봤어요. 이 영화만 진짜. 그런 게 있어. 인생 영화 같은 게 있어. 어쨌든 옆에 있는 희재 언니 룸메이트겠죠? 무슨 책이야? 소설책? 관심도 없어. 언니 뭐 유튜브나 보고 인스타나 봐야 되는데 뭔 쟤는 소설책을 보고 있대? 그래? 관심 없어. 그럼 나는 뭐야? 희재 언니랑 마음이 그렇게 통할 수가 없죠. 나는 다시 어디로 가요? 네, 최홍희 선생님. 왜? 나를 진정 알아준 선생님이니까. 근데 진짜 주산 선생님이 너 주산 안 나? 존나 팼는데 그냥 가. 부기 선생님이 부기 안 나? 근데 그냥 가. 대차대조표 안 그려도 그냥 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난 그래서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시절에는. 근데 난소공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럼 봐. 이건 난소공을 쓰는 장면이겠죠. 실제로 난소공은 한 장면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봐. 아마도 작은 따옴표는 습작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나의 생각과 서술이겠죠. 그러면서 17의 나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가 유튜브 보듯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막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동일시해 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소설책 써봐 라고 했던 그 말. 나는 그게 아니라 시였으면, 그게 노래였으면 그걸 했을 거라는 거야. 왜? 나는 꿈이 필요했어.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서 더 나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큰오빠의 가발은 뭘까? 아마 오빠가 아픈가 봐.
아까 저 고1 잼민이 나보고 자꾸 머리 안 심어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던데, 다시 큰 오빠의 가발, 아마 오빠가 아파가지고 가발이 필요한가 봐. 뭐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나 봐. 그래서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내나 봐. 살아가야 되나 봐. 나한테는 살아가기 위한 이유가 필요했던 거야.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 이유를 선생님이 만들어줬어요. 나의 사는 이유. 그 소설은 누가 던져준 거야? 최용희 선생님. 그럼 갑자기 이 어린 시절 17살을 왜 해상을 할까? 그러면서 갑자기 한경희 선생님이 나오셨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는 아니죠. 요즘 얘기죠.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는 객관화 있으리라고 했다. 왜? 13년이 지났으니까. 그 내가 이 일이 있은 뒤로 13년이 지난, 그럼 한 30쯤 됐을까요? 그래서 30즈음에 노래도 있잖아. 30즈음에라는 노래.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뭔지도 모르겠지만 괜히 군대 갔다 온 것 같고, 이등변의 편지 한번 들어오면 괜히 나 군대도 안 갈 사람이지만 괜히 군대 갔다 온 것 같고, 괜히 그 사람 감정을 알 것 같고, 여러분 30대기에는 한참 멀었지만 괜히 30 되어본 것 같고, 이런 감성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의 그 느낌이요. 그래서 뭐야? 지금의 내 삶이 너무 꽉 막힌 느낌이 들었겠죠. 그리고 내 삶의 시작이 언제였는지 한번 회상을 해보면 지금의 나의 꽉 막힌 삶이 극복되지는 않을까.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히 요즘. 극복해봐야죠. 근데 목소리가 한 최근 3년 새 제일 안 좋아요, 요즘이. 그만큼 체력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든 시절이 있거든요. 막 그런 거 아닐까. 자, 그럼 봐. 나의 심력태도 뭐겠어? 그래. 선생과 관련된 정보, 나의 꿈과 관련된 정보, 삶에 관련된 정보, 또는 그게 아닌 것들. 자, 기억을 볼까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공장이야.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반성문은 오히려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틀리기 딱 좋은 거야. 우리한테 반성문 하면 씨발 정말 싫은 거지만, 얘한테는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신경숙 작가한테는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게 이 반성문인 거잖아. 그 다음에 디귿. 주산 놓기 싫잖아. 대차대주파 그리기 싫다니까.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리고 공장 꿀뚝 연기 마시고 싶지 않죠. 그러면 오히려 나는 반성문을 쓰고 싶잖아. 얘만 다르죠. 왜? 반성문이 뭐로 이어졌으니까? 소설로. 소설이 그 시절에 나의 뭐였으니까? 삶의 이유. 그게 이제 내 인생이 됐으니까. 위대한 작가가 되셨으니까. 이해되셨죠? 왜 그래서 반성문이 정답인지 아셨으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볼게요.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 일부인데, 노트에 A, B에 실현된 양상. A를 보니까 선생님이 자꾸 이제 짧게 얘기하고, B는 언니랑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과거의 얘기를 하면,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얘기를 하면 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건 개념어긴 해요. 옛날 문제는 약간 개념 문제야. 현재형 어미를 쓰잖아요. 이야기 전개 속도가 지연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왜? 현재형으로 쓰면요, 현재 일어나는 10초를 10초 동안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과거로 얘기하잖아. 나 옛날에 공부해 서울대 갔어. 1년 만에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10초 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형 어미를 쓰면은 이야기 전개 속도는 지연됩니다. 2번 선치. B는 문단 나누기 효과. 여백을 주면 인과관계를 줬다고요? 봐봐. 여백을 준 게 인과를 줬나? 여러분 잘 봐봐. 인과라는 건 원인과 결과잖아. 그런데 A의 여백을 찾아볼게요. A의 여백이 과연 인과관계를 주기 위한 건가? 아니죠. 나한테 삶이 뚝 떨어진 거죠. 강조하기 위함 아닐까, 오히려? 오히려 이건 그러면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인과적이라기보다는. 너 소설 써보는 게 어때? 소설? 봐, 내 인생의 시작 봐. 이거는 강조고 감정이지, 이성이라기보다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감정이나 강조로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봐, 간결한 문장. 옛날이라서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간결한 문장은 옛날 기준 기준으로 보잖아요. 주어, 서술어 같은 이걸 하나의 절구조라고 하잖아. 절구조가 많아야 2-3개 이하일 때 간결하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봐봐. 얘는 그 과거가 굉장히 극적이었지만은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인데, 개념어가 중요했던 문제고 옛날 수능에 약간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25번 봅시다.
C에 대한 설명. 내가 난소공을 습작하는 거야. 그럼 습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 습작을 하면서 소설쓰기를 배우는 거죠. 동시에 거기에 나온 삶의 모습이 되게 고단해 보이죠? 그래. 그러면 25번에 일단 1, 2번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봐, 이 사람이 창작의 어려움이야, 삶의 어려움이야? 노동과 삶의 어려움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소설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거든. 잠깐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맞죠? 내가 소설을 습작하면서 스스로 위안 쓰니까 애착도 되죠. 아마 정답은 3번 아니었을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 만에 끝낼게요. 마지막 26번. 자, 봐봐. D의 성격. D의 성격은 뭐야? 다시 보니까 내가 왜 이 작품을 썼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D가 없네요. C가 2개네. 마지막이 D야. 내가 왜 이 작품을 썼는지를 알려주잖아. 우리가 왜 이 놀이를 하는지 알려주는 건 뭡니까?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아보자. 정답은 4번. 됐죠?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고 공지사항은